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 박사님, 이 뉴전사에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군 관련 이제 박람회에서 제일 처음 봤던 걸로 뵙죠. 제가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국가 전략기술을 군사과학기술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소부대, 일선에 싸우는 부대들의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를 하고 있는 창끝전투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학회장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조상근 박사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힌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21세기 전쟁에서도 맹위를 떨치는 병과. 이게 오호. 힌트가 21세기 전쟁에서 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럼 20세기의 도라는 뜻이죠. 19세기에도 근데 호랑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볼게요. 저분들이 다 뭔가 출신이세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직접적인 힌트인데 저는 가운데 분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요? 웬 흑백 요리사예요, 갑자기? 아니 양쪽 분은 네. 명확하게 알겠는데 아, 그래요? 가운데 분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왼쪽 분은 어떤 건데요? 포병과 아니에요? 어떻게 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오, 저분 포병 장교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당연히 포병 장교고. 근데 가운데 분은 공군 장교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가운데 분이 누구예요? 르미엘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이제는 허준 씨 이제 여기 말고 여기 앉으셔야 될까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한번 바꿔봅니다. 요즘 연구위원님이 무슨 요 소리 자리를 하시는 거예요? 호스탐탐 노리고 있어요. 저는 이름만 아는 정도죠. 아, 그 이름만. 내용을 알려면은 전문가죠. 임철균 연구위원님, 오늘 주제 무엇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장의 신으로 불리죠. 포병에 관한 역사를 우리 남북한의 포병 전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포함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 힌트에서 아까 왜 르메르 장군은 아니 말만 했다 하면은 석시대로 돌리는 그분 아니신가요? 그럼 원래 공군 장교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게 되면 지금처럼 공군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육군에 있는 이제 공군대로서 이제 활용을 하다가 항공대로서 활용하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르메르 장군 같은 경우는 포병 장교로 임관을 한 거죠. 임관할 때는 이 네네. 포병 장교셨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현대전에서 포병이라는 병과가 발휘하는 위력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전쟁의 신인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교육학, 무슨학 하다시피 저희도 군사분야에 학이 있어요. 전술학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투 수행 6대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휘 통제, 그다음에 기동 화력 정보 방어, 지속 지원 이 6가지를 이제 6가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화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병이에요. 이게 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저기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까이 왔을 때는 저희 근접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접촉하기 이전에 바로 포병을 원거리 사격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생존성을 보호하고 나한테 달려오는 어떤 적의 숫자를 줄여주면서 저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거를 군사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피 흘리지 않는 전투. 그래서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터 나간 병사들 보면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신께. 누구 편일까요? 그 신은? 양쪽이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시기는 이기는 편, 내 편. 이게 정답이죠.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전장의 신은 가장 강한 포병을 보유한 군대의 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까 우리 힌트에서 만났던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연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장의 신은 포병이다. 그 얘기 누가 했을까요? 나폴레옹? 나폴레옹보다는 좀 더 뒤에 태어난 사람.
뒤에요? 네, 전장의 신은 포병이다. 조금 많이 뒤에 태어났어요. 구소련에 있었던. 구소련이요? 스탈린? 정답입니다. 스탈린이 한 얘기죠. 두 사람 다 나폴레옹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포병 병과 장교 출신이고 스탈린도 독소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포병의 위력을 익히 체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투 수행 6대 기능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상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포병은 화력을 담당하는 전투 지원 요소에 속합니다. 절대로 전장에선 없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지상전은 다른 공중전이나 아니면 수상전, 수중전과는 다르게 전장에 마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왜 AC-130 건십 같은 항공기가 위에서 막 포 쏴주고 있고 아니면 드론이 항상 하늘에 떠 있고 그런 미군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막 보이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뭐가 태어날지 모르는 마찰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실전에서는 그럴 때 지상군의 지휘관이 바로 즉각적으로 요청해서 쓸 수 있는 화력이 바로 포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남북의 이 포병 전력을 살펴볼 때는 6.25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은 소련의 교례를 받아들여서 포병 전력을 구축을 했었겠죠. 맞습니다. 개전 전까지 북한군은 자주포 및 견입포 무려 1232문, 방사포 500문, 박격포 1000문 등 총 2732문의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국군은 우리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M3 105mm 견인곡사포 겨우 91문, 박격포 960문, 대전차포 140문밖에 없어서 비교 자체가 사실 불가할 정도의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화력 우위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사실 앞서서 연구위원님께서 신은 이기는 편으로 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포의 숫자만으로도 너무 우위가 딱 보이는 상황인데 이에 맞서서 우리 군은 굉장히 열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포병을 동원해서 북한군의 이 침공을 맞서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은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포병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군비급 축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력이 작을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 위주로 현상 위주로 갔기 때문에 포병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시에 국군이 이제 105mm 견인포 M3라고 하는데 이거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유효 사거리가 6,525m이고 무게는 1.13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당 최대 4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좀 뭐랄까 되게 성능이 낮은 수준이죠. 네. 북한군에 비해서도 낮고요. 근데 당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문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포병 편지를 보게 되면 지금의 이제 포병 대대 밑에 3개의 포대가 있어요. 그 포대는 6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개 대대는 18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91문으로 작았기 때문에 5문으로 포대를 구성하고 1개 대대 15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기에는 사단이 공격에 오게 되면 뭐 3개 대대 규모의 어떤 그런 포병 화력이 있었는데 여기는 1개 대대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병도 마찬가지 전술하기 중요한 게 교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 포대가 사격을 하게 되면 1개 포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격 끝난 다음에 바로 쏘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단에 1개 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대 사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으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막았던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생하고 26일 날 저희가 진짜 풍전 등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 그 접점이 어디냐면 우정부의 북부 지역에 보면 축성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냐면 이제 교대가 안 되니까 얼마 없으니까 이제 T-34가 밀고 올라오는데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곡사포를 M3를 직사포로 씁니다. 김풍희 소령이 당시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차는 제압을 하는데 두 번째 사격을 할 때 T-34가 그걸 식별하고 전차포로 사격을 해서 전원 그쪽에 있는 포반원들이 전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처절하게 싸움을 전개했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의 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낼 수 없는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정신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때 한반도 지형에는 포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5mm 갖고는 안 된다. 155mm의 화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국산화를 시도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155mm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6.25 전쟁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5mm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전력들이 증원이 되면서 1951년 5월 달부터 이제 55mm 정확하면 M114 이 155mm 견인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303문이 들어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미국이 1978년도에 이제 이 그 M114를 이제 개량한 어떤 M198 견인포를 이제 다시 자체적으로 필딩을 해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 이제 14 견인포도 좋은데 성능 개량을 해갖고 198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M198 견인포 개발했으니까 한국도 뭐 면허 생산하거나 따라서 하겠지라고 했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정부 시절이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고 자주 국방을 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M14, M114 그 견인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KH-179 견인포를 자체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합니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KH-179 견인포 같은 경우는요. 포신의 길이가 M114보다 2배 정도가 길어요. M114가 3.62m였다면은 이제 KH-179 견인포 같은 경우는 7.08m예요. 그 2배가 늘어났다는 건 그러네요. 무슨 의미가 있죠?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요. 사거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화력도 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결과 M114 견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폭탄의 사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4.6km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KH-179 견인포 같은 경우는 얼마로 늘어났을까요? 2배보다 더 나겠죠? 2배까지는 안 가고 안 돼요. 20에서 22km까지 아닌 걸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KH-179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게가 한 6.8톤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2개 달린 헬기, 치누크 헬기라든가 C-130 이런 수송기에 의해서 수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략적, 전술적 융통성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을 다시 이제 막 도발하거나 전쟁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응해서 북한군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리가 없는데 방사포를 앞세워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무기 체계인 거죠? 방사포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다련장 로켓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북한도 이 용어를 찾아보면 북한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방사포 종류들을 가리켜서 로켓포라고 또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들도 정립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북한이 방사포의 개념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은 짧은 시간에 많은 포탄을 목표 지역에 말 그대로 방사하기 때문에 집중성과 불이성을 지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포기 때문에 전술적 장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수도 서울이 전선에서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술적 무기 체계인 방사포를 가지고도 전략적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994년 남북한 회담에서 북측 수석 대표였던 박영수가 말한 서울 불바다 망언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뭐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소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중심이 되는 화기가 바로 240mm 방사포입니다. 북한은 이 방사포를 전술제대에서부터 전략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북한의 포병을 구성하고 있는 제대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보병 연대에 배치되어 있는 포병대를 가리켜서 연포대라고 하거든요. 이 연포대에는 107mm 방사포가 배치되어 있어요. 요거는 1개포대 6문이 있는데 한 문에 12개의 튜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상 반경이 25m 정도고 사거리는 8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개 중대가 일제 사격을 하면 72발을 포격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4단의 포병대인데 줄여서 사포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22mm 방사포 1개 대대 18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뭐 훌륭한 군대를 못 갔다 와서 그렇지만 포병부대 다녀오신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반경 좁은 원안에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요, 이름도 방사포잖아요. 그냥 대놓고 쏴서 반경 안에 있는 시민이고 뭐고 다 이 살상 반경 안에 들여버리는 그런 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건데 우리는 정확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대, 적만 살상하는 이 무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공격하고자 하는 적을 공격하는 건데 상대방 북한 그 군인들은 우리 모든 시민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 122mm 방사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종류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발사관이 30개짜리가 있고 40개짜리가 있고 24개짜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0개짜리의 발사관을 가진 방사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RM70이라는 방사포가 있는데 요거를 불법 복제해서 만든 게 요 40발짜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에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240mm 방사포를 개량한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일부 부대 방사포 외에도 현재 우리 중부 지방을 겨냥하고 있는 대구경 방사포들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군포대, 군단 포병에서 쓰는 포병대라고 해서 군포대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이 군포대에는 122mm 방사포 외에도 말씀하신 240mm 방사포가 속해 있습니다. 이 240mm부터가 장사정포 전력에 속하는 방사포예요. 북한은 두 종류의 240mm 방사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M1985, M1991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언론에서 뭐 개량됐다, 개량형 방사포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요 M1991을 사거리를 연장하고 정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앞에 유도 시커를 붙인 방사포를 요즘에 개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전형 군단 같은 경우 1개 내지 2개 대대를 가지고 있어서 군단별로 최대 36문의 240mm 방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당 22발의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최대 60km까지 사격을 할 수가 있죠. 교리상으로는 10분 내에 재장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로켓탄 한 발이 407kg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장전을 못해요. 크레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분보다는 더 걸릴 겁니다. 240mm뿐 아니라 북한은 300mm 방사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BM30 스매시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거리는 3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 300mm 방사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지시를 했어요. 3종류의 탄두를 개발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하침투탄, 자탄살포탄, 지뢰살포탄입니다. 특징이 있죠. 지휘소를 때리거나 공군기지를 때리거나 우리 탄약창을 때리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구경 방사포들이 정밀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엄청난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네. 유출된 북한의 군수공업부 비밀 문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방사포탄들의 감시 경과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가서 유도가 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알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정밀 타격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밀 타격 역량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건에 보면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남조선 전역의 1만 개의 표적을 방사포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만 개면 이거는 카운터포스, 대군사 표적만 때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북한이 초대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북한은 핵탄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미연합정보당국에서는 방사포라고 보지 않고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뭐 무제한으로 핵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방사포에까지 핵을 탑재할 정도의 수량은 없거든요. 그리고 KN-23이라는 더 정밀하고 더 요격이 어려운 탄도탄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저 방사포로 핵탄을 타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 600mm 방사포에는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탄, 자탄살포탄이 들어가서 우리 K2 공군기지라든지 외관에 있는 미군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은 막강한 북한군 포병에 대항하여 소수의 견인포를 동원하여 맞선다. 이후 한반도 지형에서 포병의 위력을 실감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포병 전력 경쟁에 나선다. 국군은 무기 개발 노력을 통해 155mm 견인포까지 국산하는 데 성공하지만 북한군도 막대한 양의 방사포를 남한 내 주요 시설에 겨냥하면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뭐 듣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우리 군도 이것에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 무기 체계를 그러면 준비 중일까요? 뭐 방사포에 비견되는 게 아까 말한 건 다련장이거든요. 저희도 1986년부터 야전 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K136 다련장 로켓인데 이름이 구룡이에요. 구룡. 구룡? 예, 9개만 달려있나요? 예, 구룡 9개 용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구룡이라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최대 사거리가 36km이고요. 그다음에 5톤 트럭에 이제 36개의 어떤 발사관을 탐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5톤 트럭. 그러니까 북한도 보고 저희도 보게 되지만 기동화를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병들이 사격하게 되면 이제 적에게 발각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대포병 사격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신속하게 자리 이탈해서 진지를 다시 점령해서 사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동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있고요. 이게 일개 대대가 16문이 동시에 발사할 경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냐면 축구장 8개 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고 또 1998년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 MLRS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227mm거든요. 정식 제식 명칭은 270, M270A1 이제 그 227mm MLRS인데 하나의 발사대에 2개로 나눠 있잖아요. 발사관이 6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360도 회전하면서 사격이 가능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궤도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에서 모든 지형을 극복하면서 신속하게 진지를 점령하는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 사거리는 이제 구룡보다 더 신장이 돼서 32km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26이라는 기본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축구장 2개의 크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또 야전 배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9mm 다련장 로켓인 천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는 구룡에서 쓰고 있는 131mm 로켓도 40발 정도 사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39mm 로켓탄 12발을 사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버전업이 돼 있잖아요. 기존의 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군수 지원 측면에서는 이게 거의 혁명적인 어떤 무기체계가 되는 거고 해외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들을 다 보면은 분당 발사 속도가 12발이고요. 유효사 같은 경우는 131mm 로켓탄 경우에는 아까 36km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239mm 로켓탄 같은 경우는 80km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에서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가장 웬만하면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되게 어떤 K 방산의 어떤 열풍의 어떤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천무가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다련장 로켓들 중에서 재장전 속도가 제일 빨라요. 저건 모듈화 돼 있어가지고 갈아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북한은 포탄 한 발 크레인에 걸어가지고 이거를 왼쪽이 맞냐 오른쪽이 맞냐 밑으로 넣어봐 하고 그렇게 껴야 되는데 저건 그냥 장전돼 있는 거 다시 뭐 딸깍하고 탄창 갈아 끼듯이 갈아 끼면 되는 거라 재장전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일정 면적 안에 있는 가로 세로 몇 미터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녹여버리는 강철비. 아까 축구장 이래서 에이 얼마 안 되는데 8개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서 탄도탄도 쏠 수 있어요. 아유. KT집이라는. 근데 이 다련장 로켓뿐만 아니라 자주포 도입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군인데 80년대부터는 이 자주포의 국산화가 또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포병 화력을 이제 전술적 수준과 작전적 수준까지 보게 된다면
곡사화력을 하는 이제 자주포하고 아까 여태까지 말한 다련장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병 화력이 이제 곡사화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북한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불리하게 되면은 그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이제 증원부대를 이제 보낸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몰려올 때 그게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다련장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주포하고 곡사화력인 자주포와 다련장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985년부터 면허 생산한 자주포가 있어요. 그게 K55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M109A2를 이제 좀 뭐랄까 면허 생산하고 약간의 어떤 개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M109A2 자주포에 있는 화생방 방호 시스템 등 10가지를 개선 및 개량을 해가지고 K55 자주포를 1180문을 저희가 야전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어떤 포병 화력이 세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병 화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초전에서 단기간에 사격을 때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탄 많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시가 작전이 오래되게 되면은 그거를 전시 경제가 뒷받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을 대비했을 때는 이 초전에 잘 견디고 정밀타기만 하게 되면 저희도 우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K55가 다시 한번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K55A1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능 면에서는 이제 팔라딘이라는 이제 미국의 자주포하고 견줄만한 건데요. 이게 그 사거리가 32km입니다, 무려. 32km고요. 그 다음에 이제 K55 같은 경우는 방열 속도가 기존에 2에서 11분 정도 됐는데 이 K55A1 같은 경우는 45초에서 75초로 이뤄집니다. 이건 획기적인 거죠.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K56 탄약 보급 장갑차가 추가돼서 간단 없이 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다 사람에 의해서 차량에 의해서 계속 이제 실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탄압 장갑 차량이 붙게 되면서 자동으로 장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적은 어떻게 되죠? 사람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장갑 차량이 뒤에 붙어서 바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격을 하는 템포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리 생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나 작전할 때 유리한 상황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곡사 무기가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면 북한도 당연히 곡사 무기를 보충을 하려고 했겠죠. 자주포 전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사실 한국군보다 더 먼저 자주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이미 썼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구경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자주포를 여기서 볼 수는 없고 구경별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1962년도죠.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북한은 동구권의 국가들로부터 전시 전후 복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소련으로부터도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김일성이 자체적으로 또 계획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이 시대에 김일성이 전군의 현대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화, 요 소위 4대 군사 노선을 주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포병 전력 확장에 나서요. 1981년까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922문에 달하는 122mm, 130mm, 152mm 견인곡사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하기 시작해요. 포신과 포가대를. 이후에 소련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ATS-59G 포병 트랙터라는 차가 있어요. 요 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위쪽에 이제 트랙터처럼 생긴 사람 앉아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 떼내고 밑에 전차나 장갑차의 궤도처럼 생긴 차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하고 앞서 도입한 자주포의 포신들을 견인포의 포신들을 결합해가지고 자주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VTT-323이라는 장갑차가 있는데 그 장갑차에다가 또 포신을 얹어가지고 또 자주포를 만들고 59식 전차 차체에다가 또 포를 얹어서 만든 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170mm 곡산형 자주포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에 가 있죠. 근데 조 박사님 이렇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괴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부족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기체계가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게 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거리주의 국가의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양이라든가 성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정치 체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작년에 보게 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세계 최강군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속절없이 기습당한 이유가 네. 물량 공세의 장사였다라고 한 거죠. 6.25 때 당시 때 보게 되면 저희가 중공군의 어떤 그 인해 전술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한 것처럼 네. 똑같은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포병을 저렇게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얘네들은 뭐랄까 서로 다른 종류지만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 개발하는 거 범위 안에는 자체 개발도 있고요. 이미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서 무기 체계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성능이 달라진다.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체계 통일화나 화력의 집중 이런 것보다는 일단 물량 확보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네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좀 무식하네요. 기괴해 좀 무기체계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자주포도 북한군에 좀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건 또 뭔가요? 그게 M2018 155mm 자주포거든요. 근데 155mm는 동구권에서는 쓰지 않는 구경이에요. 네. 거기는 152mm, 122mm, 130mm 이렇게 가거든요. 155mm는 이쪽이잖아요. 서방이죠. 네. 근데 이란하고 지금 이란에서 기술이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이 자주포를 연구할 때 전 세계의 모든 자주포를 다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찾았어요. 이란의 라드2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 자주포가 북한의 M2018 자주포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형상 정보가. 저 라드2가 155mm거든요. 왜 155mm냐? 이란이 예전에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미국과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없었던 M109 팔라딘 자주포를 이란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팔라딘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개량해서 써먹긴 해야겠는데 미국하고 사이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T-72 전차의 차대에다가 M109 자주포의 포탑과 사격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게 저 라드2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만든 저 M2018 155mm 자주포는 적어도 한국군의 K55A1 정도의 성능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측풍 감지기라든지 포구 초속 측정기는 공산권 또는 소련에서 파생된 국가의 포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송수신용으로 보여지는 안테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도 지금 드론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럼 정찰 드론의 데이터를 받기 위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포신 잠금 장치가 달려 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라드2가 30km 정도 쏠 수 있거든요. 랩탄을 사용하면 40km 약간 못되게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2018 자주포 뒤쪽에 보면 스페이드가 없어요. 스페이드라는 게 뭐냐면 자주포가 포를 쏠 때 이걸 포시는 우리 K9은 차체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스페이드라는 발톱을 박아가지고 포가 안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왜 그 사다리차 그렇죠. 다리 박아 놓는 거. 네. 네. 근데 그 스페이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이제 박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K55A1이 말했던 그 초단위의 슈덴스쿠트가 저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자주포는 사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이 참패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북한 군수공업 당국이 정말 절치부심해서 만든 북한 자주포의 미래입니다. 동구권 이제 구공산권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은 152mm, 122mm를 쓰거든요. 근데 왜 155mm를 들어와서 저거를 개량해서 쓰고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 형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포 형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기만 연술로서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155mm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우리가 유기했던 어떤 포탄들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저게 이제 저런 퍼레이드까지 나올 정도 된다면 북중 국경 일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서 지금 155mm를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게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55mm라든가 105mm 같은 어떤 그런 무기 체계를 쓰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그런 조직들한테 저런 것들을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란하고의 어떤 그 밀착적인 어떤 R&D라든가 어떤 군사 협력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포병 전력에 있어서 6.25 때 저희는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힘든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이 6.25 전쟁 이후 포병 준비는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0년 북한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포병 화력전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0년 연평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그것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 잘해갖고 올 테니까 다음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6.25 전쟁과 냉전을 통해 포병의 위력을 실감한 남북한은 포병 전력 강화 경쟁에 나선다. 특히 국군은 K-55에 이어 K-9 자주포까지 실전에 배치하면서 북한군에 대한 포병 화력 열세를 극복한다. 하지만 북한군은 연평도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 도발을 벌이고 훈련 중이던 해병대는 북한군의 주둔지와 사격 원점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가하는데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 연평부대의 활약상과 이후 국군 포병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나? 한국 대 북한 포병 전력 비교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